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학교,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해방입니다. 이번 주제로 연설해 주실 연사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연대 다함께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경상대학교 사회학 박사이시기도 한 정진희 동지입니다. 정진희 동지는 교육 문제에 관련된 많은 글을 랩트21에 기고해 오셨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쟁점이라든가 다른 여러 기사들도 많이 써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연사분의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뭐 교육에 관련된 글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좀 썼습니다. 오늘 주제는 학교 마르크스주의 해방인데, 좀 이제 학교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할까 해서, 이 제목을 달았는데요. 전날과 전전날에 이제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는 토론이 많았는데, 제가 공교롭게 이틀간 아주 아파서 여기 못 나오는 바람에 그 토론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으니까 뭐, 오늘 토론 때도 뭐 관련된 얘기를 좀 기회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 위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이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교육 위기는 뭐 진보 진영의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죠. 뭐 주류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도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무엇이 교육 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참 합의된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제 지배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초중등 교육부터 이제 고등교육까지 너무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근데 그 경쟁력 개념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거에서는 뭐 너무 기업의 수요에 잘 부응을 못한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의 수요에 잘 대학 교육이 부응을 못해서 실업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이제 좀 얘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은 구조조정돼야 되고 또 교육과 기업의 관계가 더 밀접해져야 되고 뭐 실용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고 뭐 초중등학교에서도 이제 뭐 직업을 위한 직업 교육을 뭐 해야 된다. 꼭 직업 전문 학교만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교사들한테도 들었는데 뭐 이제 직업인이 되기 위한 뭐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교육들도 해야 된다. 그 프로그램 내가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등 뭐 그런 거고, 심지어 또 유아교육에서까지도 이제 공교육비를 지원하면서 표준화된 이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이런 시도를 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이제 사실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랑 좀 다른 거죠.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데, 즉, 자본주의에서 이제 기업가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이런 게 잘 되고 있냐, 이런 측면에서 우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뭐 평범한 대중, 특히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위기는 이런 거와는 다른 의미죠. 많이 이제 여기 왔던 치열한 입시 경쟁은 뭐 너무 잘 알고, 또 교육비가 계속 높은 것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 이제 불만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학업에서 이탈하고, 더욱 이제 인간관계도 더욱 악화되는 이런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이제 교육을 하기 힘들고, 학생들도 이제 더 견디기 힘든 이런 게 이제 교육의 위기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교육의 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는 바로 사실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계급적 인식 차이가 상당 부분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에서 교육은 항상 위기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굉장한 많은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노동하는 다수가 사실은 노동 과정과 생산물에 대한 통제를 못하고 있고, 소수만이 권력을 잡고 있고, 그 사회가 마음대로 운영되고 그 소수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라고 해서 위기를 겪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거, 뭐 전인교육이든 뭐 평등이든 기회균등이든 뭐 사회통합이 되는 걸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또 간극이 큰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사실 교육은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의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지배자들은 이 위기에 대한 책임 전가도 해야 되고, 또 위기를 맞이해서 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또 구조 개편하는 이런 시도들 때문에 교육이 더욱더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학교가 어떤 구실을 하는가,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뭐 학계나 뭐 또 교육운동가들 사이에서 교육 시스템을 자본주의에 분리시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한국인 고유의 높은 그 교육률 때문이고, 그리고 좀 또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학벌주의 때문이다. 뭐 이런 견해들이 이제
좀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을 자본주의와 분리시켜 보는,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이게 교육제도 팽창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이제 좀 표면적인 얘기죠. 그냥 그거는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아닌데,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고등교육이 대중화된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후의 현상이고, 사실 이제 뭐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계속, 예전에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많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또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또 예외적인 것도 아니죠.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핀란드 같은 나라는 한국처럼 학벌주의가 심하지 않지만 사실 그 핀란드도 고등교육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높은 그 대학 진학률은 그냥 학벌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문제도 아니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은 이제 대체로 교육제도가 팽창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라마다 좀 불균등하긴 해도 적어도 산업국가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구의 소수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계급과 이제 이렇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학교에 포함되는 시스템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를 보면 그 발전 속도는 나라마다 불균등하고 그 교육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좀 차이가 있긴 해도 대체로 이제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팽창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그래서 20세기가 되면 산업 국가들에서는 중등 교육이 보편화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는 현상이 돼서 오늘날 대학은 더 이상 특권 집단이나 이제 뭐 상층 중간 계급을 배출하는 그런 엘리트 기관이 아니라 이제 대중교육 기관이 됐죠. 사실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런 대중적인 교육 시스템이 발전의 핵심 원인은 바로 자본 축적 동력학 때문이죠.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론에서 얘기했듯이 자본주의가 이전의 경제체제랑 구별되는 핵심 특징은 노동력 자체가 상품이 되는 건데, 사실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축적을 해야만 되고, 그게 이제 다른 국가들과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취를, 지배계급이 잘 하려면, 이렇게 쥐어짜서 오래 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렇게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 생산이나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현재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자본가 계급이 이 노동계급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막 차티즘 운동 같은 거 벌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뭐 기업가들에 대한 도전도 많이 일어날 때 굉장히 이제 이 교육을 시킨다면 노동자들이 더 말하자면 더 똑똑해져가지고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는 대체로 그래서 이제 뭐 노동계급의 교육 기회 이런 거는 국가가 하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뭐 오히려 이제 교육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노동자들의 뭐 투쟁의 압력도 있고 좀 더 뭐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가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산업혁명 시기 때 세계 자본주의에서 영국 자본주의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교육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죠. 한국은 이제 후발공업국이니까 좀 늦게 발전하긴 했지만 60년대 말 산업화 이후에 학교 교육이 급속히 확대됐죠. 그래서 69년도에 이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가 실시됐고 74년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 중등 교육이 이제 보편화됐고, 2000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극적으로 늘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은 상당수의 나라들,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과 달리 거의 이제 개인 부담에 의존하는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켰는데, 그러나 이제 고등교육 시스템은 그렇게 시장화된 시스템을 발전시켰지만, 초중등 교육은 이제 그렇게 개인에게 맡겨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가 많이 투자를 단기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80년대 이제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이제 한국 자본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교육을 확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이 교육과 훈련이라고 한 것은 지배계급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지 그냥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런 필요한 기술과 뭐 훈련을 시킨다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학교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배계급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이 교육 기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내용이죠. 그 교육 내용을 가르칠 때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자신, 미래 이제 상차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똑똑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이윤을 창출할 만큼은 똑똑해야겠지만 자기 처지가 무엇인지, 즉 나는 어차피 사회에서 복종해야 될 사람이고 이런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거고 뭐 부자들이 잘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이제 자본가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본주의에서 학교는 굉장히 관료적으로 운영이 되고 민주주의가 없는, 사실 이제 그래서 따옴표로 지식공장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서구에서는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교육과정과 교사들을 통제하는데 한국은 이제 군부 독재에서는 굉장히 그런 통제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좀 그런 게 많아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이제 역사 교과서 논쟁에서 보듯이 많은 이제 통제가 있는데, 사실 서구는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만큼 뭐 통제가 심하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지난 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표준화된 시험을 도입하고 또 국가가 이제 뭐 역사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자국의 그 위대함을 알리는 이런 걸 하고 그 비판적인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이제 최근에 신종 수법이 다 학교의 그 평가와 교사들의 임금 연동시키는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을 다 양적으로 이렇게 계량화 해가지고 평가하고 학교를 서열화하고, 이거는 이제 뭐 영미권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예전에 그 공교육 전통이 많이 발전했던 나라들도 도입되고 있는 그런 거죠.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자본주의 자체가 학교를 지배계급의 이익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학교의 그 교육 과정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는 한 방식을 보면 사회 현실을 전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파편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특징인데,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각각을 떼어놓고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실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죠. 뭐 가난한 것은 자기 개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각각의 뭐 자본주의의 어떤 노동시장의 문제라든가 소유 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로 이제 그가 개인이 얼마나 시험 성적을 잘 받았는가 이렇게 문제로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파편화시키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언론이나 뭐 방송 매체에서 많이 보도되는 방식이지만 또 교육에서도 그런 게 도입이 되죠. 시험 제도가 그런 역할을 하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그런 주요한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내가 뭐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일자리가 없는 것은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이렇게 사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학업 성적이 좋아서 그렇게 되냐, 뭐 그런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업 성적이라 하는 것도 뭐 부모의 경제적 배경하고 많이 연관돼 있고, 또 살짝 그런 게 없더라도 뭐 뒷돈 내고 대학 갈 수 있고 학위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없더라도 이제 권력을 뭐 찬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엘리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건데, 마치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 제도를 통해서 자기 개인이 무능해서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못 살고 뭐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그런 시험 제도인데, 사실 이제 이 시험 제도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스며들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자본주의의 그 경쟁 논리 때문에 이런 학교도 되게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과목을 공부할 때도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죠.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되게 별개의 과목으로 가르치죠. 정치 따로 있고 경제 따로 있고 뭐 읽고 쓰기 하는 거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제 지구 온난화를 배운다고 할 때 학생들이 과학 수업 시간에 탄소가 어떻게 환경에서 열을 가두는지 이런 화학적인 이유를 공부하면 그런 거는 따로 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탄소가 어떻게 배출되는지에 대한 정치적 결정 과정 이런 거는 또 배우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걸 배우는 경우가 없는데, 그건 좀 진보적인 교사들이 이제 눈치 봐가면서 가끔 얘기할 수 있을 뿐, 공식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화학적 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기업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구 환경이 문제가 되는 그 온난화가 방치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잘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특히 이제 그 공식 교육 과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검인정 교과서 같이 통제하는 데서는 이런 게 진보적인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참 적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파편화시키는 게 바로 자본가 계급의 그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인 거죠. 또 학습 과정에 끼치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성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시장에서 그 가치에 따라 수치가
소위 말하는 가치에 따라 수치를 매기는 건데,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신체나 뭐 성이라든가 뭐 생각 같은 것도 다 시장에서 다 팔릴 수 있죠. 그 심지어 시간도 다 시급으로 매겨지고 뭐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자본주의 논리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을 도입하는 흐름이 이제 신자유주의 그 교육 정책이 확산됐는데, 이건 바로 이제 지식의 기업 모델을 부과하려는 시도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사들의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표준화된 시험을 도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식의 가치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브라질의 급진 교육 운동가 프레이리는 이런 이제 그 양적 측정 방식에 대해서 은행 저금식 교육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교사가 학생 두뇌라고 하는 그 은행의 지식을 정립하고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그 은행 저금식 그 교육 방식인데, 프레이리가 비판했던. 근데 사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다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있기 전에도 이런 게 워낙 그 많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자본주의가 이제 70년대 중반에 서구에서 위기에 빠지면서 사실 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고, 지배계급이 자기의 그냥 권력을, 특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한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구에서는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시험 제도가 표준화된 시험 제도 없던 나라도 많이 도입됐고, 한국은 원래 있었는데 그게 더 강화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지금 학교에서 이런 식의 이제 뭐 파편화와 그 상품화 몰이들이 발전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이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아이들이죠. 그 학교에서 뭐 지금 뭐 따돌림, 배척 이런 것들은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뭐 학교는 굉장히 또 지루한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정부는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따돌림이나 배척 이런 것을 겪는 게 학교 내부의 요인인 것처럼 하죠. 그래서 교사들을 뭐 그 교원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학교 폭력을 잘 다스렸냐 이런 것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학교 내부의 요인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자체가 이런 심각한 불평등과 비인간을 낳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들이 그런 걸 더 부추기는 것 때문이죠. 사실 사람들이 이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비인간화되는 과정을 마르크스는 이제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외는 이제 사람들이 인간 같게 되는 것을 이제 그것과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동 생산물과 노동 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고 이 사회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것이 단지 노동 과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를 소원하게 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바로 이런 소외를 없애려면 자본주의 그 자체, 이런 착취와 억압이 고조화된 자본주의 자체를 파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이런 노동의 소외가 이제 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간에도 분열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육체 노동이 더 정신 노동에 비해서 더 이제 하찮게 취급이 되고, 물론 그러나 오늘날 정신 노동이라고 해서 더 그렇게 특권화되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뭐 소위 말하는 다운페 정신 노동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갈수록 통제가 더 심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가 이제 대학 시간 강사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 강사였는데, 뭐 시간 강사들의 이제 시급이나 하는 일을 보면 뭐 말이 그 연구자지, 그냥 일은 엄청나게 힘들지만 돈은 정말 적은, 정말 그래서 정신노동조차도 이제 굉장히 뭐 특권적인 거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나 이게 점점점 노동 분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 소외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지식도 갈수록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학의 학과를 보면 갈수록 그 교육과정이 파편화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학문 분야가 서로 연관성 있게 총합적으로 발전하기보다 뭐 굉장히 세분화된 뭐 거의 기술교육에 가까운 교육도 막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학교에서 교육이 파편화되는 모습이 이제 자본주의 분업과 연관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학문의 위계화,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돈벌이에 유용한 학과, 이런 게 이제 더 대우받고, 또 이제, 그래서 뭐, 인문사회학에 이제 홀대받는 거고, 물론 또 인문사회학이 또 사회 비판적인 이런 걸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도 뭐 한 요인이겠지만,
특히 이제 이윤 창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잘 안 되는 과목이 인문사회학이 많기 때문에 더 이제 홀대 받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세계 자본주의에서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또 경쟁하다 보니 영어에 대한 강조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영어가 또 굉장히 이제 아이들을 많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아이들만이 아니죠. 성인들도 다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바로 자본주의의 그 경쟁력 논리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보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이 척추와 불평등이 고조화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학교가 작동하기 때문인데, 뭐 크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교육제도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 구실, 그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냥 생략할 수 있을 거고요. 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하는데, 이 이데올로기적 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교육받은 노동자들을 양성할 때 이제 지배계급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양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본주의의 그 친화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게 되게 주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은 수용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배워야 하고, 또 이제 권력에 복종하는 법, 위기에 관한 것을 배우는데, 또 이제 교육 과정 자체도 이제 보면, 학습하는 과정 자체도 보면, 학습이 어떤 집단 속에서 일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대개인화된 학습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 자본주의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내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자본주의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의 어떤 우수함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특히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나 이제, 역사 왜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 특히 노동계급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방식,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구실 때문에 지배자들에서 이제 그 지배자들은 교육을 통제할 때 특히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중시하는데, 그래서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민주노총과 함께 이제 그 정교조를 북한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진심을 얘기한 거죠. 사실 북한은 싸우면서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할 때는 같이 또 함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교조나 뭐 이렇게 노동자들은 사실 진짜 내부의 적, 근본적인 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을 위협할 핵심적인 원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영국에서도 되게, 얼마 전 책을 보다 보니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90년대 영국 교육부 장관은 좀 더 비슷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린이가 어떻게 배우는가, 혹은 발달하는가, 혹은 느끼는가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체제를 전복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런 없던 일제고사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교사들이 90년대 중반인가? 초중반에 파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이제 교사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통제의 목적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자본주의에서 학교 가는 구실을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자체가 완전히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은 교육운동가들이 이제 탈학교론 같은 걸 많이 주장을 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물론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얘기했던 학교 제도의 억압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을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교육이 비공식 교육,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탈학교론의 합리적인 핵심은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대안 자체가 노동계급에게는 현실성도 없고, 또 현실 투쟁에서 문제를 낳는데, 그냥 지긋지긋한 학교를 개인이 떠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이제 교육제도 자체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또 구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배자들이 이제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 때 공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여기 대항하는 집단적인 투쟁의 중요성을 회피하고, 개인이 이제 이렇게 좀 자율적인 공동체, 따옴표 자율적인 공동체에서 대안적인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좀 문제의 핵심들을 놓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마이클 애플이 쓴 미국 교육개혁 옳은 길로 가고 있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홈스쿨링이 9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주류 언론에서 우호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국가가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공교육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묘사할 때 오히려 이제 그런 제도를 공격하는 맥락에서 홈스쿨링을 좀 긍정적인 걸로 부추겼던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탈학교론이 이제 갖는 문안점들이 이렇게 현재 벌어지는 공격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탈학교론이 이제 가장 급진적인 버전일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대안적 뭐 교육, 뭐 평등하고 뭐 전인적이고 자연과 함께하고 이런 교육의 원리를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뭐 이렇게 실험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가장 급진적인 버전일 텐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공상에 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력이 상품화돼 있고 거의 모든 게 상품화돼 있는 게 이제 오늘날 일반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학교라는 게 하나의 어떤 분명한 제도로 뿌리 잡아서 노동시장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학교를 버리고 떠나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렇게 급진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부차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의 측면에서 볼 때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모두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너무 과장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학교는 그런 구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수용하는 건 아니죠. 그 학생들도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걸 자기 경험하고 비춰볼 때, 특히 이제 한 10대가 되면은 그런 이제 독립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공식 교육의 가치와 현실의 조건이 다를 때 모순을 느끼게 되고, 그게 투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촛불 운동할 때 10대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학교에서 배운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학교에서 세뇌만 됐다면 왜 어떤 시기에는 그렇게 많이 투쟁에 동참을 하는지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 통제라는 것은 지배계급이 많이 추구하지만 그게 아주 완벽하지는 않다. 오히려 그 모순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관념, 혼란된 관념을 갖고 있더라도 투쟁할 수 있고, 오히려 투쟁 속에서 더 일관된 세계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부분적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한 거 하기는 싫었지만 나중에 투쟁할 때 국제연대를 촉진할 때 도움을 할 수 있고, 또 과학 지식 이런 것은 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맞선 투쟁을 할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 교육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인적인 그 개성을 발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너무 노동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억압적인 것이라는 거고, 사실 사람들은 뭐 굉장히 저는 배움의 욕구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한 1학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질문이 사라져요. 저도 초등학교 다닌 조카를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많고 막 질문도 많았던 아이가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조용한 이런 걸 학교 가는 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잠재력이 고갈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 다시 또 잠재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많이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막스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자연과 지식을 여러 부분을 파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에서 세계와 지식을 이해하는 대안적 방식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뭐 비고츠키, 이틀 전에 했던 비고츠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심리학에서 이제 유물 변증법을 적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러시아 혁명기 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지적인 격변이 일어났던 시기를 잘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건 제가 좀 많이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좀 많이 건너뛰어서 교육과 혁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없어진다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 사회주의에서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뭐 사회주의에서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그 모습을 자세히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사회주의는 뭐 엘리트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노동계급과 이제 피어간 민중들이 스스로 투쟁을 통해서 건설하는 거고, 결국은 이 착취 억압 자체를 일소하는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투쟁을 통해서 얻는 그런 세계를 지금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역사적 경험에서 드러난 몇 가지 영감을 바탕으로 몇 가지 포괄적인 원리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등이죠. 이 평등은 이제 뭐
뭐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에서 많이 이제 제기되었던 거니까 당연히 제1의 원리가 돼야 될 텐데, 교육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돼야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에서 교육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계급에 따른 격차가 있고, 그리고 교육 기회가 이제 진정으로 동등하게 제공되려면, 교육비가 무상으로 제공돼야 되고, 또 학교를 서열화하는 이런 모든 그 정책들이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대학의 위계제도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이, 이렇게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활동을 고무하는 방식이 돼야 되겠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암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창조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교육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자본주의에서 학교는 교육이 너무 이렇게 현재의 삶과 분리돼 있죠. 그냥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삶과 분리돼 있는데, 실제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데도 이런 거를 충분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죠.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긴축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지, 뭐, 아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질 않습니다. 이런 게 사실 다 교육에서 토론이 돼야 되고, 우리가 뭐, 살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 무엇이 어떻게 생산되는 게 합리적이고, 이런 거를 직접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게 사실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진정한 살아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게 또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고무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세 번째로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협력을 고무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 협력을 고무한다고 하는 게 개성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혁명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인간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성을 부정하는 것과 협력은 결코 대립되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된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죠. 이런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뭐, 혁명적 격변이 일어나면은 기존 그 학교 시스템에 많은 거의 재정비가 일어났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 혁명의 경험만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교육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흥미있는 발전은 1917년 10월 혁명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물론 핀란드 교육이 한국의 교육 제도에 비해서는 훨씬 낫죠. 뭐, 학교도 서열화가 돼 있지 않고, 뭐, 등록금도 무상이고, 특히 초중등에서는 뭐, 시험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걸 볼 때 핀란드 교육에 대한 장점들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제 핀란드에서도 이제 기본으로는 자본주의 교육 제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의, 자치나 또 그 교육의 내용이라는 면에서는 그 러시아 혁명 경험에 견줘볼 때 훨씬 못 미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혁명 경험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뭐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죠. 그리고 1차 대전 때문에 많이 산업이 파괴된 상황이었는데도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여러 그 문화적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험적인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시험 제도를 폐지했죠. 그리고 모든 학교에 남녀공학 제도를 도입했고 대학 수업료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폐지한 바로 다음 해 대학생 수가 2배로 증가했는데 1918년이면 러시아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거의 산업이 붕괴한 시기였다는 걸 볼 때 이런 시도들은 놀라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런 경제적 후진성, 문화적 후진성 때문에 이런 뭐 교육을 더 많이 확대하려는 계획은 좀 좌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좀 여러 실험들이 행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들을 보면 이런 민주적 통제와 학생 자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에서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게 이런 민주적인 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가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와 또 다른 학교 노동자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그 대표와 집행위원회를 뽑았고 이 대표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소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재밌는 그 특징적인 것은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학교 평의회가 책임졌는데 이 평의회는 단지 그냥 교사나 이런 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 학생 또 지역의 노동자, 지역 교육청 대표자들 이런 데까지 포함됐다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교육을 아이들의 실제 삶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또 공동체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원리에 기초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작업장에서 노동자 통제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까지도 학생 자치의 교육 원리를 적용했는데,
우리가 혁신학교 실험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그 학생들의 자치는 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죠.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 간 갈등을 극복하는 주요 주체였는데, 그러나 이제 뭐 러시아 혁명도 그 혁명 자체가 이제 다른 뭐 서구의 혁명, 특히 독일 혁명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혁명이 고립이 됐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당과 국가기구가 관료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점 때문에 좀 교육의 이상들이 20년대 중반이 되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전에서 이제 거의 경제가 붕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 뭐 전인 교육과 그 전문 교육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이 파괴됐으니까 빨리 기술 교육을 해가지고 산업을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당시에 그 교육인민위원이었던 루나 차르스키와 그룹스카야 같은 경우는 이런 너무 조기에 전문화시키는 교육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인 교육의 이상 이런 것들을 고수를 했고, 새 교수법을 물론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보수적인 교사들이 반발해서 또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의무 교육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잘 안 된 것,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한 20년대 말까지는 그럭저럭 학교 평의회가 계속 중요한 고시를 했지만, 이제 29년도에 스탈린이 이제 서방과 경쟁하기 위해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에 대한 반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 통제 요소가 제거될 때 학교에서도 그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 관리자, 교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사나 학생들이 이제 이 관리자들의 결정을 무효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조치가 행해졌고, 교장은 전혀 선출되지 않고 임명됐고, 또 이제 공산당의 통제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옛날에 또 폐지했던 이런 시험 제도를 재도입하게 되고, 그 수업도 딱 짜여진 시간에 따라서 한정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공산당이 강조하게 됐는데, 이건 바로 이제 혁명의 이상이 이제 쇠퇴하고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서방과 경쟁하면서 국가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사실 이렇게 러시아 혁명만큼 이렇게 충분한 민주적 통제 요소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역사에서는 발견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계급투쟁이 굉장히 상승했던 시기에는 잠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68년도에 그 프랑스에서 그런 실험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현대 자본주의에서 급진적 교육 실험이 일어났던 중요한 사례가 68년 프랑스죠. 1천만 명이 참가한 당시로선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있을 때 그 학생들이 한 달 가량 학교를 점거하고 또 교사들도 적극 참가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학급 대표자 선출이나 뭐 교사와 다른 학교 노동자들의 다양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교장을 선출하고, 또 학교위원회 3분의 2가 요구하면 소환되고, 뭐 이런 식의 그 통제 조치들이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금기도 거부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학교는 모두 정치 도입을 찬성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종차별 조직 같은 사람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조직은 모두 거부한다. 이런 이제 선언도 하면서 정치 토론 같은 것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사실 프랑스는 뭐 공화국 전통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계급투쟁의 역사들 때문에 프랑스는 굉장히 학생들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정치 조직에 가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전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도 빨리 좀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뭐 물론 이제 이렇게 혁명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80년대 이제 잘 알다시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육의 민주화 운동도 많이 일어났고, 이때 청소년들도 굉장히 급진화되고 교사들도 많이 의식이 바뀌고, 그래서 전교조도 탄생했던 건데, 우리도 다시금 그런 민주화 운동의 물결을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과제를 간단히 언급하고 말을 맺을까 하는데요. 오늘날 그 교육제도가 많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그 교육 개입 불평등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급에 따른 그 차별. 특히 이제 이게 요즘에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학교가 노골적으로 서열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권학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돼야 한다, 이런 것을 굳세게 주장을 해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초중등 교육에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만 대학은 그래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은 뭐 충분히 한국같이 발전한 그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는 대학도 무상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그 지배계급이 이제 그런 걸 위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교육 내용을 더 편협하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단지 교육 기회를 불평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되고 있죠. 교사들에 대한 평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 목적은 그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목적만이 아니라 대학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데올로기 통제를 한다는 거고, 특히 이제 급진적인 이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육제도에서 강요하는 여러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곳곳에서 이제 공교육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로존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를 아예 폐쇄시키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이런 학교 폐쇄를 많이 해서 많은 이제 반발이 있었는데, 인상적인 게 이제 지난해 시카고 교사들이 9일 동안 교사들만은 아니었지만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파업을 해서 이제 학교를 마비시킨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사실 노동운동이 잘 대처를 못해서 충분히 저항을 효과적으로 조직을 못했는데, 이 교사 파업이 어느 정도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할 만하고요. 지금 유로존에서는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투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긴축에 반대한 투쟁에 많은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참가하면서 급진적인 교육에 대한 대안들에 대한 토론도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저는 지금 자본주의가 위기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만, 이런 집단적인 도전이 더 성장한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 운동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사분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발한 기여 감사하고요. 교육 문제 얘기할 때 제가 아까 하나의 사례를 들려다가 안 들었던 게 있는데, 우리는 참 그런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많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특히 교사라면 이제 그런 편견을 굉장히 주의해야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모르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에게 그 잠재력을 깎는 데 되게 기여하는 거가 될 텐데, 제가 읽은 책 중에 불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를 담았던 책인데, 인도에서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인도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다른 카스트, 특히 하위 카스트는 결혼도 한 단계 높은 카스트하고 못할 만큼 굉장히 차별이 심한데,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애들에게 다 카스트를 알려주지 않고 풀었을 때는 애들이 낮은 카스트에 있는 아이들도 시험 문제를 잘 풀었대요. 어떤 데서는 성적이 더 낮게도 나왔는데, 근데 다 아이들 앞에서 카스트를 알려준 다음에 시험을 풀었을 때는 낮은 카스트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잘 못 풀었다고 그러거든요. 즉 굉장히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런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하는 거죠. 나가 낮은 지고 나는 못한다 이런 이제 그게 있으면 그게 이제 더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사실 계급 사회에서는 계급적 차별이 되게 고착화돼 있고, 그 말고도 이제 성에 따른 차별, 인종 차별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내면화돼 있죠. 교사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걸 내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편견을 드러내게 되면 학생들 자신의 잠재력을 깔아먹는 데 기하는데, 그래서 진보적인 교사라면 이런 이제 부르주아적인 이런 편견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교육 개혁을 위한 투쟁이 단지 교사들만의 과제라고 보지는 않죠. 교사들이 당연히 투쟁을 해야 되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의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이 더 활성화될 때 교사들도 자신감을 얻고, 또 그 교육 제도를 악화시키는 지배계급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넓은 운동과 연관이 돼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노동운동 자체가 그 중에서 핵심이죠. 이 조직 노동운동 자체가 강력한 힘이 있었을 때 지배계급에게 이제 교육기회든 또 교육 내용에 대한 좀 더 진보적인 내용들을 도입할 수 있는 압력을 창출했던 건데,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는 계속 위기로 빠져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개혁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또 빼앗고 이런 게
다분히 되풀이되기 때문에 투쟁 그 자체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참 좋은 조건이 있죠. 객관적으로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죠. 호황기 때 자본주의를 우리 혁명가들이 마음먹는다고 파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위기가 있고 이 구조적 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에 내몰리고 있는데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또 이에 대한 도전이 크게 일어난다면 또 새로운 그 사회의 그 질서를 만드는 또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투쟁의 발전을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 자본주의 도전한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결국 근데 이런 토론들은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죠. 이런 것이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로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으로서는 그냥 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집회, 여기 집회 가고 저기 집회 간다고 해서 이 투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뭐가 장점이고 뭐가 약점인지를 다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정보의 뭐 한계도 있고 또 혼자서는 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는 그런 전투적 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조직에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가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 자체는 노동자들 조건을 둘러싼 투쟁을 하기 때문에 제한된 투쟁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회 근본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사회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 저희 노동자인의 다함길 같은 이런 조직에 가입하시면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함께 집회도 가고 투쟁을 또 조직하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